안녕하세요. 예. 좀 과목명이 오랜만이에요. 예. 과목명이 거창하게 만들어졌더라고. 예, 원래 파이널 특강인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는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강의하다가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스킵한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을 강의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요즘에 1차 시험에 고급회계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2차 시험에 작년엔 안 나왔는데 한 2년 연속 12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고급회계가 뭐 1차만 붙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급회계도 1차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 근데 동차 때 다른 과목 공부할 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고급회계를 그때 가져가려고 그러면 안 가져가거든. 지금 뭐 잘 모르더라도 한번 들어놓고 온라인으로 찍어놓은 거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신규 주제들을 강의한다고 했더니 나만 그랬더니 재무회계 고난이도 특강이라고 고난이도 아닌데 그래서 재무회계 이름이 고난이도 특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객관식 강의를 일단 다 들었다는 가정하에 강의 안 한 부분을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가 필요하죠.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재는 원래 쓰던 교재가 교재 이름을 까먹었어. 너무 길어. 해커스 IFRS 김원종 포인트 중급회계. 그래서 해커스 IFRS 김원종 맞죠? 포인트 자 중급회계 요게 필요하고요. 개정판으로 2판으로 강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커스 IFRS 김원종 객관식 자 중급회계 이것도 개정판 올해판으로 3판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회계 특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회계 제 세무사 기본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분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금 뭐 할 시간 없을 거예요. 뭐 한 문제 나오는 것 같다가 그래서 이것도 요약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스 IFRS 김원종 포인트 고급회계라는 책이 있고요. 그거 2판이고 가격은 별로 안 비싸니까 요거는 준비해 오셔야 돼.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에 해커스 IFRS 김원종 객관식 고급회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세무사 기출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고요. 전부 다 회계사용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들과 출제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회계사용이 고급회계가 한 이만큼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한 반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반도 공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2차까지 했을 때. 그래서 고급회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태까지 2010년도 IFRS 도입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기출됐던 모든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이론 요약하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책 사지 말라고 특수 프린트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여기에 사례하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것도 고급회계도 약간의 회계 원리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거고 원래는 다른 강사님들은 한 5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5일 갖고 모자랄지 안 모자랄지 몰라가지고 일단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조금씩 일찍 끝날 거야.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필요하니까. 그래서 1일차하고 자 2일차에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 중국팩의 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일차에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 내가 안 가르친 부분 중에서 금융자산의 제거라는 부분을 강의를 안 했어요. 여기에 5가지 주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강의할 겁니다. 회계사 준비생들은 이거 강의 다 하거든요. 근데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아까 보니까 1차 시험 문제들 지금 왔다 갔다 하던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받으러 오면 할인이. 그래서 요거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주식기준 보상에 제가 보론에 강의를 안 한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뭘 강의를 안 했냐면 선택형 주식 선택권이라는 걸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강의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2차에 나왔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험에 회계사 시험에도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주식결제형이라는 게 있는데 현금결제형이 있었는데 이 현금결제형을 주식결제형으로 조건 변경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보론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2차에 나왔고 회계사 시험에 1차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모르거든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시험 보니까 주식기준 보상이 계속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일차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 영어권이 존재할 때 합병이 되면은 그 개별 자산별로 손상을 잡아야 되는데 사업부별로 손상을 잡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산
손상과 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라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작년에 이 자산 손상 중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출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 15년 정도 보면은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한 5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이라는 기준서도 말문제로 2번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 2개 합치면요.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부분인데 내가 강의를 안 했거든. 예,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2일차에는 요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일차에 수익 문제 중에서 제가 계약 변경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안 풀어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하면 강의할 건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갑자기 왜 다 없어졌냐? 다? 예, 왜 이렇게 선배님 하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선배님은 이거 다 들은 거고, 예, 기본 강의 때, 예, 객관식 때만 안 해준 거고, 예, 그래서 이거 천천히 나갈게요. 알겠지? 예,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 최대로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회계 강의는 이제 3일차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특수 프린트 줄게요. 4일차, 5일차, 그 다음에 6일차인데, 예, 요때 고급을 할 건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합병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합병 요때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합병 끝나고 요때 연결을 할 거고요. 연결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4일차에도 아마 연결해야 될 거야. 그래서 연결할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지분법 회계처리거든요. 그래서 요때 관계기업 투자라는 회계처리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변동 효과 여기까지 할 겁니다. 사실 회계사 준비생들은 여기에 파생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파생 상품은 제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1차에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교수님 책 중에서 세무사 고급회계라는 책을 쓴 부분, 그러니까 학원 강사나 교수님 책에 세무사 고급회계라는 기본서를 발간한 책이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제 거고요. 거기에 파생 상품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틀려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2차 때는 대비 안 해도 되고 요게 다 2차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혹시나 5일차에 만약에 다 끝난다. 고급회계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정들이 좋으면, 표정들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끝나면 제가 좀 고민을 해봐서 2025년 CPA 문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2024년 세무사 문제 둘 중에 하나 더 좋은 게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풀어줄게요. 중급회계 부분만. 알겠지? 이건 다 풀어줄 거고 이거는 중급회계 부분만. 만약에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되면 못 풀어줘요.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거다. 조금 한가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하는 거냐? 금융자산 제거할 겁니다. 금융자산 제거. 자, 금융자산 제거 어디냐? 9-27페이지 포인트 펴시면 되고요. 9-27페이지. 원래 이제 회계사반에서 강의할 때는요, 책으로 그냥 정리해주고, 시험에 말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 말문제도 한 번 나왔거든요. 한 번인가 2번인가 나와가지고 밑줄 쳐줘가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금융자산의 제거를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 한 분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 강의 때 아마 안 할지도 몰라요. 그냥 틀리라 그러고 세무사반에서는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거 필기해주면서 기본 강의처럼 천천히 나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금융자산의 제거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요소를 제거한다. 그 뜻은 뭐죠?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제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의 제거의 첫 번째 뜻을 알아야 돼. 제거. 자, 그러면 금융자산을 자, BS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라고 해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지? 분기할 때? 자산은 잔액이 어디 있어요? 차변. 그러니까 대변에 금융 자산이라고 이렇게 쓰면 제거가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차변에다 분기하는 걸 인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 분기하는 걸 제거라고 하나. 그러면 금융자산은 제거를 왜 할까요? 분위기 왜 이렇게 됐어요? 분위기 왜 갑자기 이 분위기 왜 이래? 제가 왜 해요? 그렇지, 처분했기 때문에. 근데 회계학은 법적인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있는데 처분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처분했다는 것을 보통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팔았다고 해서 양도라는 말을 씁니다. 처분과 양도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라는 말을 배울 거야. 근데 이거는 주식에서는 보통 안 나오거든요. 채권을 양도했을 때를 배워요. 그럼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양수자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죠. 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현금 흐름 수치 권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금 흐름 수치 권리. 그래서 양도는 현금 흐름 수치 권리를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양도라는 말은 다시 말했지. 회계학에서 양도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제거라는 말을 쓴다고. 제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법적인 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현금 흐름 수치를 양도하면 무조건 제거로 회계 처리하나? 그렇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거를 하는 거, 회계학에서 제거를 하는 거는 이 양도한 부분 중에서 일부만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소리비가 갑자기 나한테 기업을 하나 운영하는데 10억만큼 돈을 꺼달래. 열심히 공부하면 꺼줄게. 그래서 내년까지 동차하면 꺼줄게. 자, 그래서 대여금을 얘한테 10억만큼 꺼줬다고 할게. 됐죠? 그러면 내가 채권을 지금 10억만큼 갖고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급전이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죠. 채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월급을 줘야 돼. 그러면 이 대여금을 채권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이 대여금을 팔았다고 할게요. 10억에. 그러면 현금 이렇게 1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여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10억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요거를 제거한다고 하는 거야. 여태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회계 처리했죠. 그래서 금융자산 처분 손익을 잡았어. 알겠죠? 근데 사실 내가 대여금을 갖고 있는데 A라는 회사에 지금 대여금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B라는 회사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걸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얘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나한테 갚아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갚아야 돼요? B 회사한테 갚으면 되지? 됐지? 근데 네가 믿어요? 선배님?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양도를 할 때 조건을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소리비가 안 갚는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안 갚으면 나한테 대신 갚아달라. 그렇게 보증 조건이 있을 때가 있고, 아니면 소리비를 믿기 때문에 그냥 무보증 조건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무보증 조건으로 했으면 나는 얘한테 10억만큼 받을 권리를 팔고 10억 받아고 끝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배님이 소리비를 못 믿었다. 그래서 10억만큼 보증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금융자산을 처분한 거예요? 아니면 자산의 정의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자산의 정의를 내가 아직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대여금 담보로 뭐 한 걸로 처리해야 된다? 차입한 걸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현금 10억 쓰고, 만약에 100% 보증을 해달라고 그랬으면, 만약에 소리비가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대여금 담보로 차입한 거니까 요때는 대여금을 10억만큼 쓰지 않고 차입금으로 10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때는 제거를 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양도하면 무조건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조건을 판단해야 돼. 제거 조건을. 그래서 우리가 제거를 할 때는 양도한 자산 중에서 제거 조건을 충족한 양도만 제거를 해야 되고요. 아직 근데 제거 조건을 배우지 않았어요. 알겠지? 배우지 않았다고. 이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내가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가 채권을 팔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매각을 했다. 그럼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100% 보증했으면 금융자산 담보로 차입한 거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제거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 담보로 차입한 걸로 회계 처리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제적 실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양도한 자산 중에서 제거 요건을 충족한 양도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 그래서 9-27페이지 보시면, 금융자산 제거는 이미 인식한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쳐야 돼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제거 동그라미, 그리고 삭제 동그라미. 됐죠? 그 다음에 밑줄은 치지 마세요. 이거는 금융자산의 양도란, 밑줄 쳐도 되겠다. 금융자산의 양도란 금융자산의 보유자가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팔았을 때 그것을 양도라고 하는 거야. 이 양도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적인 형식. 우리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를 잃어버렸으면 그때 제거하시고, 자산의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일 때, 예를 들어 100% 보증이면 금융자산 담보로 차입한 걸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건 밑줄 치지 말고 제가 쓴 거니까,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하므로 양도라는 사건의 발생으로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내가 쓴 거예요. 알겠지? 예, 여기서부터 밑줄 쳐야 돼. 제거 요건을 충족한 양도의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배울 거다?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배울 거다. 됐지? 이거 지울게요. 네, 인트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는 기준서에 나와 있겠죠. 기준서의 제목이 금융자산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서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그림. 네,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금융자산의 제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강의 다 들으면 이게 읽힐 거야. 알겠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말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한 장 넘겨보시면 그 7가지 플로우를 제가 순서대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의 판단이라고 해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시험이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급회계 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고급회계 들으면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네, 그냥 듣기만 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제목에다만 밑주치면 돼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와. 됐죠? 네, 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할까요? 네, 일 효율적으로 하자요. 지금 뭐 배우는 거냐면 A회사가 이제 대여금을 양도했을 때 이거를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제거를 할 거고요. 보증 조건이 100%라면 제거 안 하고 금융부채로 회계 처리할 거라고. 그러면 A회사가 대여금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대여금이 총 합치면 1000원인데 B회사의 대여금이 100원만큼 있었고, C회사의 대여금이 100원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D회사의 대여금이 100원만큼 있었고, 나머지 대여금들을 합쳐봤더니 1000원이 나온 거야. 근데 이 중에서 2개만 팔았다고 할게요. 실제로 공시될 땐 1000원으로 공시가 되는데, 그래서 2개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2개가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둘 다 없었다. 보증 조건이. 그럼 둘 다 제거하시면 되지. 근데 만약에 한 개가 100% 보증했다. 그럼 제거 안 하시면 되는 거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근데 현대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랬어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랬어요. 연결. 그래서 A회사가 B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를 그리려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몇 %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50%에서 한 주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 갖고 있으면 이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경영자가 똑같기 때문에 한 회사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하나로 보는 실체를 연결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회사가 B회사에 대여금 100원을 빌려준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두 회사 재무제표를 여태까지 중급회계에서 배운 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그리고 계정 과목별로 단순합산해. 그리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붕괴가 나와요. 거기서 그걸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걸 연결 조정 붕괴라고 해. 그러면 B회사도 재무제표가 있겠죠. 근데 A가 B한테 대여해 줬으니까 얘도 차입금이 있을 거야. 그럼 차입금 누구한테 빌린 거야? A. 그럼 제가 100원이니까 얘도 100원이겠지. 그럼 두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만드니까 여기에 대여금이 단순합산하면 100원이 뜨고 요 차입금이 이렇게 100원이 떠서 합산된 재무제표가 나올 거라고. 알겠죠? 근데 이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보니까 이거는 두 회사가 같은 회사면 내가 나한테 돈 빌려주고 대여금과 차입금을 잡은 거야. 그래서 대여금과 차입금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친 다음에 차입금 100원을 없애고 대여금 100원을 없애는 붕괴를 이 재무제표에 반영해. 이걸 연결 조정 붕괴라고 하고, 그걸 없애면 얘하고 얘가 없어지겠지. 그럼 연결 조정 붕괴를 하면 얘하고 얘가 없어져. 그러면 양도를 판단할게. 원래는 몇 개였어? 2개. 근데 연결 재무제표 만들면 얘가 없어지니까 얘 하나만 판단하면 되니까 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 별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이유는 뭐다? 일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화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붕괴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연결 조정 붕괴라고 부를 거라고. 그때 요 연결 조정 붕괴 중에서 요거 채권 채무를 없애는 것을 채권 채무 상계 제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4일차에 배우기로 했죠. 4일차에 연결 조정 붕괴 2단계에 요게 잠깐 나올 거야. 알겠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배운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알겠지? 시험엔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면 만약에 종속기업의 대여금을 갖고 있으면 채권 채무 상계 제거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양도한 금융자산의 제거 조건을 판단할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 효율적으로 하자.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거 대상의 판단이에요. 자, 요것도 내가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 그랬지. 7단계에서. 그래서 요것도 가능성이 낮아요. 자, 이건 뭐 판단하는 거냐면 금융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제거 조건을 충족할 때 옛날에는 내가 100만원짜리 채권이 있으면 100만원만 팔았거든요. 그냥 전체를. 근데 금융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100만원짜리 채권이 있으면 50만원만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일부만 제거할 것인가, 한 50%만 채권에, 아니면 100%를 처분할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요 일부 제거 판단하는 기준과 전체 제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됐죠?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중 세 가지 요건 중에 AND가 아니야.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제거로 보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제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설명은 해줄게. 혹시 나중에 2차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2차 때는 이거 강의합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보통 이자율이 8,000원짜리지. 그래서 X1년 초에 이자가 8,000원이고, 요때 8,000원이고, 요때 8,000원이고, 요때 10만원짜리 채권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X1년 말이고, 여기 X2년 말이고, X3년 말이에요. 여러분들, 삼각자산을 사자마자 그날 바로 파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알겠지?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자를 한번 받고, 내가 X2년 초에 이 금융자산을 제거하기로 한 거야.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이 금융자산이 이렇게 8,000원, 8,000원, 10만원이 있었으면 그냥 이 8,000원, 8,000원, 10만원짜리를 전체 100%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 그냥 전체 제거하시면 돼. 그래서 현금 금융자산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금액 쓰고, 현금 수수액에서 상각후 원가 뺀 것만큼 처분이익 이식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금융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얘를 이자라고 하고 얘를 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자만 팔 수도 있고요, 원금도 팔 수 있는 금융기법이 발전한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를 다 제거해야 돼요? 아니면 이자 부분만 제거해야 돼? 이자 부분만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식별된 특정 부분을 만약에 팔게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 일부만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년 초에 원금만 팔거나 이자만 팔았다. 그러면 그때는 일부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팔았다는 거야? 8,000원, 8,000원만 이렇게 팔았다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이 8,000원, 8,000원에 현재 가치 땡긴 부분만 삼각자산에 없애주고, 그럼 대가를 100%가 아니라 그거의 일부만 받겠지? 그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기법으로 팔 때도 있는 거야. 식별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채권의 50%에 대한 현금 흐름만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금 흐름의 50%를 처분했다. 그럼 팔 때 지금 남은 현금이 요거니까 얼마 팔았다는 거야? 4,000원, 4,000원, 5만원만 팔고 나머지 4,000원, 4,000원, 5만원에 대한 대가는 내가 갖고 있다. 그럼 이걸 현재 가치 땡긴 것만 상가자산 없애고 현금 수수액과 상가자산 없애준 거 일부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두 개 합친 거. 그래서 식별된 특정 부분 중에서 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요렇게 돼 있다. 그럼 이때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개가 합친 거니까 어떻게 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원금의 90%만 팔았다. 아니면 이자의 80%만 팔았다. 요러면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의 80% 팔았다 그러면 이자가 8,000원이니까 80%는 88에 64니까 6,400원. 6,400원 만약에 팔았으면 요곳의 현재 가치만큼만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어디로 가고? 일부 제거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제거로, 일부를 팔았더라도 전체 제거하시면 돼요. 요거는 만약에 말문제로 나온다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건 안 돼. 현금 흐름에 60에서 70%를 처분했다. 그럼 일부 제거해야 된다. 그게 아니야.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이니까 딱 정확하게 60%인지 70%인지 딱 정해져야 돼. 현금 흐름의 50%에서 80% 사이를 처분했다. 그러면 안 돼. 됐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제거, 그렇지 않으면 전체 제거. 자, 밑줄 칠게요. 자,
제목에다 밑줄 쳐야 돼. 크게 봐야 돼. 이거는 양가로 2번 보시면 제거 대상의 결정 밑줄 치고, 두 번째 줄 볼게요. 제거 대상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또는이라고 그랬지. 근데 다음에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제거 요건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제거, 세 가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제거로 판단한다. 그렇게 돼 있지? 네, 그 다음에 밑줄 칠게요. 식별된 특정 부분. 뜻이 뭐라 그랬어? 원금만 팔거나 이자만 팔거나. 그 다음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현금 흐름에 50% 팔거나 60% 팔거나. 이건 안 돼. 현금 흐름에 60에서 80 사이다. 그건 안 돼.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 합친 거지? 완전히 식별된 특정 부분 중에서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원금의 80%, 이자에 90% 파는 거. 됐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트로예요. 괜히 얘기했다. 됐지? 근데 세 번째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은 양도한 거 무조건 제거한다 그랬어요. 제거 요건을 충족한 것만 제거한다 그랬어. 제거 요건을 충족한 거. 그러면 금융자산에 제거 조건이 있겠지. 자, 그럼 금융자산의 제거 조건은 요거예요. 요거. 우리는 처분을 배우기 때문에 처분을 회계학에서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다? 현금 흐름 수치 권리를 이전한 것을 양도.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양도한 거 제거한다 그랬어. 보증을 빵프로 해야지 제거한다 그랬어. 보증을 빵프로 해야지. 그래서 그 제거 조건을 충족한 것만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미안하게도 아직도 제거 조건 배우지 않았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제거 조건은 어디서 배울 거다? 여기서 배울 거다. 알겠죠? 됐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양도를 안 했어. 그래도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우리 양도 안 하는 거는 안 배우긴 하는데, 그럼 양도 안 하고 제거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때 인식을 하죠? 그럼 자산의 정의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제거를 하잖아. 그럼 자산의 정의는 언제 잃어버려요? 원금 받으면. 알겠죠? 그럼 연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현금 흐름 수치 권리가 소멸되면 우리가 자산을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현금 흐름 수치 권리는 언제 소멸될까요? 그렇죠. 만기가 되면 소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회계 원리 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있을 때 만기가 3년이면 10만 원짜리였다. 요거처럼.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떤 회계 처리해? 원금 받으면 현금 10만 원, 상각자산 10만 원. 요 회계 처리하잖아. 만기 때. 근데 대변에다 상각자산 썼으니까 그때 현금으로 수치 권리가 소멸되니까 그때 제거를 하신다고. 알겠죠? 예.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밑에 게 중요한 거야. 밑에 게. 그래서 밑에 볼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 계약상의 권리 소멸 밑줄 치고 옆에다 써놔요. 만기 도래. 만기 도래. 그 다음에 2번 있지? 별표. 그래서 양도한 자산 중에서 제거 요건을 충족했을 때. 됐지? 자, 그러면 네 번째가 나오죠. 이게 진짜예요. 잠깐 기다려줄게요.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if 양도를 했다. 그러면 요거를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부터 배우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 재무제표 요소를 포착하는 과정,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뭐라 그래? 인식. 그럼 인식은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되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에 유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시면 됩니다. 우린 자산 배우고 있으니까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때 인식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할 때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자산의 정의를 잃어버릴 때. 맞잖아. 그래서 우리 개념체계에 보시면 제거가 나오는데 자산의 정의가 통제이기 때문에 통제를 상실할 때 제거한다. 그 다음에 부채는 현재 의무를 상실할 때 제거한다. 요 뜻이 나와 있다고. 근데 자산의 정의가 뭐야? 영어 해줄까요? 자,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뭐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경제적 자원은 개념 체계가 개정됐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쓰는 거고 옛날 개념 체계가 아직 기준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날 개념 체계는 이걸 뭐라고 쓰고 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됐죠? 이 효익을 영어로 benefit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양도는 했으니까 과거 사건은 끝난 거야. 그러면 통제를 잃어버리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잃어버릴 때 제거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번역을 또 다르게 해놨어. 이 베너핏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매출 채권을 100원만큼 갖고 있어. 예? 그럼 이 매출 채권 100원을 무조건 받아요? 대충 기대 신용 손실 구해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받을 가능성이 90원이고 대손이 일어날 확률이 10원이라고 예측이 됐어. 그러면 못 받을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위험. 그리고 내가 받을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보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보상이라는 용어도 영어로 베너핏이라고. 그러니까 위험과 보상과 베너핏,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위험과 보상이라고 합니다. 둘 다 영어로 베너핏이야. 번역할 때.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이거 두 가지로 판단하면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각국마다 기준을 따로 썼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제거 요건을 판단할 때 통제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잃어버리면 제거,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은 뭘 썼냐? 위험과 보상을 썼어요. 그래서 서로 기준이 달랐어. 근데 IFRS는 뭐라 그랬어? 미국과 유럽 기준을 합친 거지? 근데 내가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나한테 들은 사람이 별로 없네.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강의할 때 IFRS가 도입된 이유가 미국이 잘못해서 도입됐다 그랬어요? 유럽이 잘못해서 도입됐다 그랬어? 미국이 잘못했다 그랬어. 미국이 엔론 사태 때문에 분식회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얘를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로 판단하는 거야. 두 개를 따로따로 썼었는데 IFRS는 두 개 합친 거니까 두 개를 같이 써야 돼. 근데 지금은 유럽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요걸 판단할 때 위험과 보상을 1단계로 판단하고요. 2단계 통제권으로 판단하도록 순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위험과 보상, 자산의 정의 잃어버릴 때 제거하시면 되고요. 통제를 잃어버릴 때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금융자산을 양도했어. 근데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양수자한테 이전한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 얘한테 대여금 갖고 있는데 팔았어. 근데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했다는 거는 요 선배님이 나한테 보증해달라 그런가 보증 안 해달라 그런 거야. 보증 안 해달라 그런 거지. 됐지? 그럼 자산의 정의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지. 그럼 제거하시면 돼요. 됐지?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 거야? 현금 양도했으니까 돈을 받지. 그리고 반대편에 금융 자산으로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자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내가 양도를 했는데 선배님이 소리비를 못 믿겠대. 좀 잘하지 그랬어. 그치? 그래서 100% 얘가 소리비가 자기한테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달라는 100% 보증을 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위험과 보상은 내가 갖고 있지? 그럼 자산의 정의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제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근데 팔긴 팔았으니까 돈은 받아 안 받아? 받아. 됐지? 그러면 금융자산이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야? 금융 부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계정 과목으로 못 쓰면 되는 거야. 차입금.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금융 자산이 내가 10억만큼 아까 있다 그랬지 대여금이. 근데 2분기를 할 때 금융 자산을 제거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금융 부채도 이쪽에 2분기 하니까 10억이 뜨는 거지. 그래서 얘 담보로 차입한 걸로 회계 처리된다고. 그래서 얘네 둘은 상계 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산의 양도는 유럽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위험과 보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선배님 좀 이상한 거야. 보증을 얘가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을 아예 안 하거나 100% 보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선배님이 돈을 안 갚으면 50%만 나한테 보증해달래.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이거는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한 경우에요, 보유한 경우에요? 둘 다 아니야, 애매한 경우야. 그래서 만약에 if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자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일 때, 알겠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한 거야? 100% 보증이 아니라 20% 보증이나 30% 보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금 10억짜리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돈 안 갚으면 보증을 2억하고 보증을 안 한 부분은 8억이 이렇게 일부만 보증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건 위험과 보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2단계 뭘로 판단한다? 통제권으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질문, 보증을 안 한 부분은 제가 돈을 안 갚아도 나는 갚을 필요가 없지?
그럼 통제권을 잃어버렸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자산의 정의 통제권 잃어버렸으니까 뭐? 제거. 됐지? 네, 쉽죠? 그래서 만약에 통제권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 통제가 자산의 정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네, 근데 문제가 있죠. 얘는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제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됐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제거를 안 하니까 8억은 제거를 했는데 금융자산이 이렇게 2억이라고 이렇게 잡혀있지. 근데 계정 과목은 대여금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또 대여해 준 게 있는 거야. 대여금 10억.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대여금이 얼마로 공시돼요? 12억. 근데 두 개가 차이가 있어. 얘는 보증 안 한 대여금이고요. 얘는 보증한 대여금이야. 그럼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대여금의 이름을 보증한 대여금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야 돼. 제거하는 게 아니야. 이름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자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속적 관여 자산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이건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몇 문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4문장. 알겠죠? 제가 이 금융자산의 제거는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냥 인트로만 계속한 거야. 5가지 사항으로 끝내줄 거예요. 주제가 딱 5개예요. 첫 번째는 말문제 나올 때 예로 말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내는 거야. 금융자산을 양도했는데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했다. 제거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거야. 자산의 정의 잃어버렸으니까 제거한다가 맞는 말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 관여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맞는 문장이야. 이게 작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4문장이 그냥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제권을 잃어버린 부분을 제거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야. 이게 이 4문장이 첫 번째 주제.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설명할게.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업이 금융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양도했으면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한 걸로 회계 처리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보유한 걸로 회계 처리하고 싶을까요? 이전한 걸로. 왜? 보유한 회계 처리를 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겠지. 차입금이 잡히니까. 그러면 이 위험과 보상은 뭐 판단하는 거야? 위험과 보상이 뭐야? 전문가적인 판단하는 거잖아. 계약서 읽어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그럼 그렇게 판단하면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전한 걸로 회계 처리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예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는 예를 아예 3가지를 만들어놨어. 알겠죠? 그리고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는 예를 몇 가지로 만들어놨냐면 5가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말문제 내는 거야. 자,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될까요? 얘 4개를 내고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네, 선배님, 이거 내가 기본 강의 때 외워놓으라 그랬는데 외우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 공정가치 재매입, 그리고 깊은 외곽이요. 이것만 외워도 합격할 수 있단 말이야. 이따 보면 알아.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야 돼. 다시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제일 잘하신 분도. 알겠지? 그래서 요게 몇 번째다? 2번째. 알겠지? 그건 있어. 그래서 요게 2번째 주제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주제. 3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는 얘가 이제 금융자산 처분 손실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상기업의 회계 처리 배우는 거잖아. 그럼 상기업의 가장 큰 금융자산은 뭘까요? 매출채권이에요. 금융자산. 매출채권. 근데 매출채권이 2개가 있어. 첫 번째는 그냥 구두로만 외상으로 매출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외상매출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음 쪼가리를 받은 거야.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받으러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이 채권 담보로 양도를 하든지 차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매출채권 갖다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만약에 구두로 약속한 자금을 조달한다. 매출채권 갖다가 그거를 팩토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팩토링이 이제 계산형 주제로 3번째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팩토링은 한 번도 1, 2차 시험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안 나왔어요. IFRS 도입 전엔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강의할게요. 혹시 몰라서. 받으러면 할인도 가끔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받으러음 갖다가 선이자 떼고 회계 처리하는 것을 받으러음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로 4번째 주제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무사반이죠?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는 요게 1차에 한 번 나왔습니다. 회계사 시험에는 2차에 2번 나왔거든요. 2차에만 회계사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1차에 나왔어요. 25년도 회계사. 알겠지? 재채과 문제 똑같으니까 이거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져가시고 2차까지 대비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얘예요. 지수 쪽 관여자산. 요거는 기준서에 사례가 있어. 그래서 이 기준서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2010년도부터 이게 처음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밀었어요. 제가 밀면 몇 년 뒤에 나와요? 13년 뒤에.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13년 뒤인 2023년도에 세무사 1차에 출제됩니다. 한번. 근데 내용은 어려워요.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요. 이런 어려운 주제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1초 만에 풀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들으면 여러분들 이 기출문제는 1초 만에 풀어요. 저랑 공부하시면. 알겠죠? 그리고 회계사 시험에는 이게 2차에 2번 나왔어. 알겠지? 오히려 세무사 시험에 1차에 나왔다. 그래서 요게 5번째 주제야. 그래서 오늘 내가 해줄 얘기는 그 다음에 얘예요. 알겠지? 그리고 주식기준 보상까지. 자, 그래서 밑줄 쳐볼게. 자, 금융자산의 양도 및 제거 조건. 자, 위에 양도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건 관심 없어요. 그 밑에 박스.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라고 돼 있죠. 요게 중요한 거야. 그 박스가 뭐야? 이거지. 여태까지 회계사 시험에 이건 말문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공부할 때. 이 필기니까 별표 4개, 3개 쳐놓고 이건 완전히 완벽하게 외워야 돼. 알겠지? 이따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한 개 더 나올 게 있거든요. 이게 말문제 세무사 시험에 나온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험과 보상과 상관없이 통제권으로만 제거 조건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다시 내가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 1단계 뭐? 위험과 보상. 2단계 통제권. 그래서 내가 이거 써놓은 거잖아. 위험과 보상이 1단계고 통제권이 2단계라고. 이 기준서 문장이 아니고 오답으로 나온 게 그게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됐지? 그 다음에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지. 그래서 5번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자, 양도한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거나 보유하는 예가 있지? 그래서 여기 8가지 예가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총 합치면 몇 문장이에요? 12문장. 이 12문장 중에서 5문장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말문제는.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 자, 우리가 금융자산을 처분한다는 얘기 안 해. 금융자산 뭐 한다고 그래요? 양도. 양도는 뜻이 뭐야? 원리금의 수취 권리를 이전하는 거야. 그래서 현금 흐름의 수취 권리를 이전했을 때 양도라고 한다. 그럼 양도한 자산은 무조건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요건을 충족해야 돼. 제거 요건을 충족해야 돼. 이제 들릴 거야. 제거 요건은 저걸로 판단하는 거야. 이제 4번째 걸로. 알겠지? 그래서 제거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만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금융자산의 양도 플로우는 그림을 보면 몇 단계로 돼 있다? 7단계로 돼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몇 단계까지 배웠다? 4단계까지. 첫 번째,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게 되면 종속기업의 대여금은 채권 채무 상계적으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양도한 대여금은 제거 요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일 효율적으로 하자.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제거 대상을 판단할 때 금융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채권을 팔 때 옛날에는 채권 100%를 팔았는데 원금만 팔거나 아니면 현금을 50%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조건 중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제거.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제거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식별된 특정 부분만 팔았다. 원금만 이자만. 그러면 원금만 이자의 현재 가치만큼만 제거하시면 돼.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현금 흐름의 80%를 팔았다. 그러면 현금 흐름의 80%만 제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건 안 된다. 현금 흐름의 60에서 80%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 제거로 판단하는 거야. 딱 정해져야 돼. 그리고 이거 2개 합친 거. 식별된 특정 부분 중에서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원금의 90%, 이자의 80%만 팔았다. 그러면 일부 제거하시면 돼요. 이거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제거로 판단하는 거야. 2차 시험 체계에 이거 3개를 쓰라고 내가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안 외워도 돼요. 회계사 시험 애들은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의 이제 제거 요건 배우는 거지. 원래는 양도했을 때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 양도했을 때. 근데 양도를 하지 않고도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 어때? 만기도래. 그래서 현금 흐름 수취 권리가 소멸되면
그때 제거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기 때 현금 10만원, 삼각자산 10만원 쓰면서 제거하는 거 배웠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양도했을 때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때 인식했죠? 그럼 자산의 정의를 잃어버릴 때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자산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 그래서 이때는 영어를 좀 잘해야 되거든. Asset is future economic benefit controlled by a economic entity as a result of past transaction or events. 이렇게 나와야지 controlled와 future economic benefit이 들릴 텐데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졌다. 알겠죠? 원래 영어 안 써.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자산의 정의 잃어버릴 때 제거하시면 되는데 IFRS는 미국이 잘못해서 유럽에 찾아간 거기 때문에 유럽이 판단하는 것을 1단계로 보고 미국이 판단하는 거 2단계로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두 개 합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거 조건이 옛날에 공부하는 것보다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위험과 보상 잃어버리면 제거하시면 돼. 통제권 잃어버리면 제거하시면 돼. 다른 말로 자산의 정의 잃어버리면 제거한다. 그런 말 문제 안 틀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양도했는데 제거를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했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야? 아무런 보증 조건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자산의 정의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100% 보증했다는 거지. 자산의 정의 갖고 있으니까 제거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 담보로 차입한 걸로 회계 처리하면 돼.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100% 보증하면 되는데 20%만 보증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이지? 그럼 2단계 뭘로 판단한다? 통제권. 그래서 2단계 통제권을 잃어버렸어. 그럼 보증 안 한 부분 80%는 어떻게 하시면 돼? 제거. 그리고 나머지 보증한 부분 20%는 제거하지 아니하는 거야. 근데 이름을 지속적 관여자산으로 바꿔줄 건데 요거는 오늘 3교시나 이 지속적 관여자산의 회계 처리를 배울 거다. 됐지? 그래서 요 문장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제거하지 아니한다. 요거 제거하지 아니한다. 요런 거 갖다가 이제 말 문제 내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업들은 위험과 보상으로 판단하라 그랬는데 네 맘대로 판단하라 그러면 무조건 이전되는 경우로 제거하는 경우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지? 왜냐면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로 회계 처리하면 그걸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기준서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필기할 필요 없어요.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는 예. 그럼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는 예는 제거하는 경우지. 그래서 이 경우를 몇 가지를 만들어 놨다? 3가지. 그리고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는 경우, 요거를 아예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로 아예 5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알겠지? 기준에서 아예 사례를 만들어 놔야지 임의적인 판단을 안 할 거 아니야. 부채 비율 낮추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알겠지? 첫 번째 거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를 했어.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보증이 몇 프로? 0%란 얘기야.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럼 이제 무조건 어떻게 하시면 돼? 제거. 이건 안 가르쳐 줄 거야. 넘어도 해? 응. 자꾸 못 쓰고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요 B. 자, 금융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어떤 금융자산을 매도했어. 근데 그 금융자산을 다시 재매입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 한 주를 팔았어. 근데 1년 후에 똑같은 주식을 그 사람한테 다시 사기로 하는 거야. 알겠죠? 그걸 재매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팔았던 자산을 다시 재매입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판 가격이 공정가치고 재매입한 가격도 공정가치야. 그럼 이 거래는 매도거래, 매각거래가 돼요? 차입거래가 돼요? 예를 들면 매도한 금액은 100원이고요. 주가가 떨어져 갖고 다시 재매입한 것도 90원이야. 그러면 이 거래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자에 대한 대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이 매도거래 공정가치에 판 거니까 통제권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요거랑 비교할게. 요쪽에 A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도를 했어. 그리고 1년 뒤에 재매입하기로 했어. 근데 매도 가격이 100원이었거든. 근데 재매입하는 가격을 그 시점에 1년 후에 주가로 재매입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재매입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에다가 1년 뒤에 구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 매도 거래를 판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주식 담보로 차입한 거예요? 주식 담보로 차입한 거지?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럼 미리 정한 가격이 110원인 거야.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크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이자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 있다.
됐지?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돼. 이쪽에 공정가치 재매입이 되면 이건 자산의 정의 잃어버렸으니까 뭐? 제거. 근데 만약에 매도 가격에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가격이면 여기 안에는 이자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입 거래 제거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됐지? 밑줄 쳐놔야 돼. 자, 요거는 뭘 밑줄 쳐놔야 돼? 공정가치 재매입. 그게 키워드. 자, 요거는 이렇게 돼 있지? 매도 가격에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한다. 이거 들리지 이제? 넘어갈 거야. 자, 볼게. 자, 요거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는 힘들어. 회계사 준비생들은 편한데. 자, A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B 회사한테 이제 주식을 매도한 거야. 근데 금융기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매도를 했는데 계약서에 한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뭐가 들어가 있냐면 1년 후에 이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 주식을 1년 뒤에 다시 살 수 있는 파생상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콜옵션. 네, 그래서 콜옵션이 이렇게 부여된 거야. 근데 이 매도했을 때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다시 사야 되면 얘는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A가 갖고 있으면 콜옵션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갖고 있으면 뭐야?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B가 갖고 있으면 풋옵션이 있을 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콜옵션으로만 기억해도 돼. 됐지? 예, 그때 매도를 했잖아.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돼. 이거 알겠어요? 그럼 이 매도 거래를 제거할지 말지를 지금부터 판단하는 거야. 근데 콜옵션은 보통 이렇게 돼 있지. 1년 뒤에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이 10,000원을 우리가 신주인수권문사채나 주식선택권에서 배운 것처럼 행사가격이라고 해요. 알겠지? 근데 1년 뒤에 주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12,000원이 됐어. 그럼 이 콜옵션 갖고 있으면 내가 10,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면 이 대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22,000원, 2,000원만큼 이익을 보는 상태야. 자, 이 이익을 보는 상태를 재무관리에서 돈 안에 있다고 하죠. 행복하죠? 그래서 인더머니라고 합니다. 됐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태다? 내가격 상태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내가 이 콜옵션을 갖고 있어.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 행사할래 안 할래? 행사해야지. 왜냐면 이 콜옵션은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이건 주식을 사는 거고요. 주식을 한 주당 10,000원에 사는 거고 이건 행사 주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랑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100원에 사는 거거든. 그럼 100원에 사가지고 얼마 이익 볼 수 있어? 2,000원 이익 볼 수 있으니까 20배 이익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행사를 할 거야. 근데 주가가 이렇게 8,000원으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손해를 봐요? 2,000원만큼 손해를 봐요. 그러면 이때는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행사를 안 해요. 이거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0원을 투자한 것도 다 잃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00원 말고 20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또 손실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옵션은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옵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행사를 안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돈 밖에 있다 그래서 out of the money라고 합니다. money.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해? 외가격이라고 해요. 돈을 손실 보는 상태. 그럼 질문. 내가 지금 옵션을 갖고 있는데 콜옵션이라고 할게. 근데 옵션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더니 이게 외가격인 상태야. 그럼 외가격인 상태니까 이때는 행사를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그럼 행사 안 할 거니까 다시 안 살 거니까 이 매도 거래는 그냥 판 거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제거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외가격이면 좀 그래. 왜냐면 이게 10,000원인데 9,900원이야. 그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상당히 심하게 주가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다? 깊은 외가격. 됐지? 예, 요거랑 비교해야 돼. 요거 봐야 돼. 요거. 예, 요게 D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예, D에는 매도가 있고 옵션이 돼 있어. 됐지? 자, 근데 이게 내가격 상태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격 상태면 행사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행사해야 돼. 그러면 주식을 판 다음에 그 주식을 1년 뒤에 행사 가격을 다시 사는 거야. 그럼 뭐 한 거야? 주식 담보로 차입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얘는 뭐 써야 돼? 깊은 외가격. 요것만 밑줄 치면 돼. 깊은 외가격. 옵션 들어가 있으면. 이쪽은 그냥 내가격이 아니라 깊은 내가격. 그럼 차익 거래. 그렇지? 자, 나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요게 한 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요 8문장 갖고 그냥 시험 문제 냈어요. 여러분들 오지선다니까
시험 문제가 이쪽에서 4개 내고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조건 답이겠지. 그런 문제 나오면 기출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걸 어떻게 그려? 나 야매 강의 안 했어. 외우라고. 근데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됐다 빨리 풀려면 차라리 이걸 외워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까 내가 일부러 물어봤다고 외우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 공정가치 재매입, 깊은 외곽역 이걸 외워버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알겠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요거 B야. 자, 유가증권 대여계약이야. 자, 그럼 유가증권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럼 다시 주식으로 받는 거니까 차익거래지. 다시 유가증권 대여계약이야. 주식을 빌려줬다가 주식을 받는 거니까 차익거래 맞아요. 그 다음에 C는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수합도 차익거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거든. 내가 10억 빌렸고 선배님도 10억을 빌린 거야. 같은 기업인데 저는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변동금리로 빌려야 되거든. 근데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빌려준 거야. 이분은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고정금리로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니즈가 맞잖아. 그래서 서로 이자를 바꿔서 갚아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요. 내가 이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걸 우리 둘이 체결한 거야. 알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변동금리로 빌렸으니까 내 변동금리만큼은 대신 갚아줘야 되지? 근데 1년 뒤에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대신 갚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거래야? 차익거래. 됐지? 그리고 맨 마지막 거. 보증. 됐지? 보증은 내가 아까 말했지. 보증은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입거래를 회계 처리한다고. 이름만 뭘로 바꿔줘야 된다? 지속적 관여자산. 됐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해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됐지? 보증한 거니까 자산정이 안 잃어버렸으니까 제거하면 안 돼요. 됐지? 여러분들 이거 그렇다고 이것만 외우지 마. 알겠지? 요즘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냥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유가증권 대여계약은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예다. 그럼 틀린 말이야. 맞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하고 깊은 내가격을 갖고 있으면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예다. 그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어. 그리고 요거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하면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는 경우다. 그렇게 틀리게 하는 경우 있으니까 이 8가지가 정확하게 이전되는 예인지 보유되는 예인지 생각해야 되고 아예 그냥 이전되는 예 3가지를 외워버리고 나머지는 보유되는 예로 외워도 되니까 다시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 공정가치 재매입, 깊은 외곽역 요게 이전하는 예다. 요건 외워놓으시면 좋겠어. 말문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 양도자산의 통제 여부.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지금 내가 7단계까지 가르쳐줬잖아. 1, 2, 3, 4, 5, 6, 7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얘 나와, 4문장. 얘 나와, 8문장. 안 나와, 안 나와. 됐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밑줄은 쳐줄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야. 나 잠깐 볼게. 여러분들 통제권을 판단할 때요. 내가 금융자산 팔았다 그랬잖아. 그럼 나는 뭐야? 양도자. 이분이 사잖아요 지금. 나한테 돈 줬으니까 양수자야. 그럼 통제권을 판단할 때는 양도자로 판단해야 될까요? 양수자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는 거야. 누구로? 손 들었잖아. 양수자로 판단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여금을 팔았지? 근데 나한테 허락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대여금을 또 팔 수 있거나 담보 제공할 수 있거나 뭐 이거 담보로 차입할 수 있다. 그러면 통제를 잃어버린 걸로 봅니다. 양수자가 양도자한테 허락 안 받고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 통제권을 잃어버린 걸로 봐요. 그래서 통제권을 판단하는 거는 양도자로 판단한다, 양수자로 판단한다. 양수자. 알겠지? 여러분들 이 통제권은 사실 이 금융자산보다 어디서 중요해요? 제발 수익.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를 수익 인식하는 시점이 언제야? 뭐 한 시점이라 그러지 말고 통제를 잃어버린 시점이야. 통제를 상실하는 시점. 그때 내가 매도자로 판단한다 그래, 기업으로 판단한다 그랬어, 고객으로 판단한다 그랬어? 고객이 기업한테 물어보지 않고 재고자산 산 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으면 통제권 잃어버린 걸로 보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밑줄만 칠게.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추가 제약을 할 필요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혹시 몰라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주어. 양수자가. 읽어보면 양수자가 양도자한테 허락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면 통제권 상실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지속적 관여죠. 요거 오늘 배울 텐데 지속적 관여.
그래서 지속적 관여 밑줄만 쳐놓게. 지속적 관여 정도는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해서 양도자가 노출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 예가 사실은 3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것만 나와요. 보증. 그래서 써놔. 예, 보증.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면 이거 이해 갈 거야. 보증한, 일부 보증한 거 배울 테니까. 됐죠?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 볼게. 31페이지. 자, 거기 만약에 금융자산 제거 회계처리 있지? 이제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자, 제거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수취한 대가에서 장부 금액 뺀 것만큼 당기손익 인식하시면 되지? 내가 항상 말하잖아. 현금 수수액과 삼각자산의 장부 금액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인식한다. 수취한 대가와 장부 금액의 차이가 처분이익으로 인식되지? 나 맨날 현금 수수에서 장부 금액 뺀 걸로 플러스 되면 이익, 마이너스 되면 손실을 써잖아.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한다는 거야? 제거. 그 다음에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양도는 금융자산 담보로 뭐 한 걸로 처리해야 돼? 차입한 걸로. 그 차입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금융부채. 됐지? 그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현금, 금융부채. 됐죠? 질문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는 어떨 때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총 2가지. 저기 봐.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한 경우, 또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양도는 언제야?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는 경우. 100% 보증. 끝. 됐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한 잔 넘겨볼게요. 이제부터 뭐 계산 문제 풀 거다. 됐지?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금융자산의 제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딱 5가지 주제로 끝내버린다 그랬지? 그래서 이 위험과 보상과 통제권으로 판단하는 거 4문장 끝났어. 그리고 요 8문장 끝났어.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바드러움의 할인, 팩토링, 그 다음에 지속적 관여자산 배울 텐데, 그 중에서 바드러움의 할인과 지속적 관여자산은 웬만하면 좀 가져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알겠죠? 좀 지엽적인 주제긴 한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시간이 금융자산의 재분류나 손상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걸리는 문제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3교시만 할 거예요. 예. 대신에 좀 쉬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겠습니다. 아니, 끝내면 안 돼요. 요게 있을 때 문제 풀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 자, 186페이지. 안 풀어줬죠? 금융자산 할 때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안 풀어줬다고. 오늘 이거 다 풀어줄 거야. 알겠지? 자, 3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금융자산의 양도와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지. 자, 금융자산의 정용화된 매도 시 당해 금융자산을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제거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금융자산은 자,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일이 있는데 요게 매매일이 X1년 12월 29일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 매매일날 주식이 한 주 들어오면서 돈이 10만원만큼 나간다 그랬어. 결제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지. 여러분 주식 회계처리, 아니 주식 사본 사람은 알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거야? 뭐 신한은행하고, 신한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서로 막 거래가 일어나니까 그 거래들을 누군 팔고 누군 샀으니까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되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요 매매일에서 한 2, 3일이 걸리면 실제로 결제되는 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빨라요. 12월 30일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주식을 살 때 매매일 날 회계 처리해야 돼요? 결제일 날 회계 처리해야 돼요? 자, 일단 이론부터. 회계는 발생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언제 해야 돼? 매매일 날 해야 돼. 근데 돈은 언제 나가? 결제일 날. 그러니까 단기자산 잡은 다음에 반대편에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한 다음에 결제일 날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발생주인데, 내 회계원리 책이나 아니면 중급회계 책을 보시면 이게 단기자산으로 분류되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상각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매일에 회계 처리하든 결제일에 회계 처리하든 BS와 IS에 미친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방법 선택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된다. 다 들어봤을 거야. 이거 모든 책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야. 금융자산의 정용화된 매도 시 당해 금융자산을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제거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선택한 거를 영원히만 쓰면 돼. 일관성 있게. 넘어갈게.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될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중요하다 그랬지? 만기 도래됐을 때 지워버렸네. 제거. 됐지? 그 다음에 3번 볼게.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해?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을 이전. 자산의 정의 잃어버렸으니까 제거. 맞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았대. 그럼 어디로 온 거야 지금? 여기로 온 거지. 애매한 상황. 그런 다음에 통제권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돼 있어? 돼 있잖아. 자산의 정의 잃어버렸으니까 제거한다. 맞게 돼 있지?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 자,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는 양도하였지만 양도자가 매도 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틀렸지? 금융자산을 재매입하는데 매도 가격에다가 미리 정한 가격이야. 그럼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 그러니까 제거하지 아니한다가 맞네. 맞죠? 딱 제가 밑줄쳐준 문장에서만 딱 나오지? 네. 그 다음에 32번 볼게. 그럼 32번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내가 만들어놨는데 기출됐기 때문에 네. 옛날에 나왔어요. 2013년인가 나왔어. 됐죠? 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다음 중 위험과 보상을 이전한 예, 또는 다음 중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지 않은 예, 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예. 다 똑같은 뜻이야. 됐지? 그럼 못 찾으면 돼.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 깊은 외가격, 그 다음에 공정가치 재매. 빨리 찾아. 찾았지? 4번 아니에요? 맞죠? 예. 1초 만에 풀어야 된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깊은 외가격 그리고 공정가치 재매입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워놓으면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지? 예.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 그래서 요 두 문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드러움이 할인할 건데, 바드러움이 할인하기 전에 어차피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이게 말문제 많이 나와요. 이 제거는 지금 제가 2개만 만들어놨는데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4번 나왔고요. 세무사 시험에도 2번 나왔어요. 말문제가 제거는 좀 말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양도를 한 다음에 제거 요건을 판단한 거. 1단계 뭘로 판단한다? 위험과 보상. 그래서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했다. 자산의 정의 잃어버렸으니까 제거.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했다. 자산의 정의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100% 보증이니까 제거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증만 했어. 50%만.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 2단계 뭘로 판단한다? 통제권. 통제권을 잃어버렸어. 보증 안 한 부분이야. 뭐? 제거. 통제, 자산의 정의 잃어버렸으니까 통제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보증한 부분이니까 제거하면 안 돼요. 근데 이름을 지속적 관여자산으로 바꿔줄 건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야. 그리고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예를 아예 3가지를 만들어놨어. 왜? 다 이전한 걸로 회계 처리할 거니까 아예 기준서에서 8가지를 만들어놨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했다. 무슨 뜻이야? 보증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 잃어버리니까 제거. 주식을 판 다음에 1년 후에 재매입하기로 했어. 근데 거기에 이자에 대한 대가가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점에 공정가치로 사야 돼. 공정가치 재매입하면 매도한 걸로 보는 거야. 매도한 거, 재매입한 거 각각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돼. 근데 회사가 매도를 한 다음에 내가 콜옵션을 갖고 있거나 양수자가 풋옵션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게 매도한 다음에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행사를 안 하려면 돈 밖에 있어야 돼. 그래서 깊은 외가격이면 행사를 안 할 거니까 뭐만 있는 거야? 매도만. 알겠지? 매도했으니까 그때는 제거. 이거랑 비교할게. 팔았어. 근데 재매입했어. 차익 거래가 되려면 거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매도 가격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됐거나 아니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차익 거래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수합과 대여야. 알겠지? 빌려준 거야. 둘 다 뭐? 제거하지 않고 차익 거래를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D. 매도했는데 옵션인데 깊은 내가격이야. 행사할 거기 때문에 주식 판 걸 다시 사야 돼. 그럼 주식 담보로 뭐 한 거야? 차입. 됐지? 깊은 내가격이면 차입 거래.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해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보증했으니까 통제권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제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요 5번째 2 있잖아. 요거 아마 2차 기출문제 여러분들 풀어보면 요게 2차 약술로 아마 시험 문제에 나왔을 거거든. 예? 자, 요게 어떻게 나왔은 적이 있냐면 2차 약술로 삼각후 원가 측정금융자산을 처분했어. 근데 처분을 그냥 X 2년 말에 했어. 되게 쉬운 문제죠. 기준 처분 아니니까 그냥 현금 수수에서 삼각후 원가 빼갖고 플러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면 손실을 풀면 되잖아. 그래서 2차 시험에 그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풀었어.
그랬더니 그 회사 이름이 미로야. 회사 이름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 미로가 이 일을 가지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해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줄 이내로 써라. 그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금융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이러면 3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아마 2차 책에 모든 책에 다 있을 거야. 그 문장이. 됐죠?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2가지 주제는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울 거다? 받으러 오면 할인. 그건 쉬었다 할게요.